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금은 조건이다. 그러면 세금은 조건만 알면 돼요. 일종의 국세청하고의 계약입니다. 계약. 계약사항을 안 지키면 바로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결혼할 때 설거지도 좀 해주고 다리도 짊어준다 한다는 조건하에 각서 쓰고 결혼했잖아. 근데 술만 퍼먹고 맨날 그러고 기원에 가서 바둑만 두고 그러니까 조건을 해지하자.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 조건만 지키면 세금 안 받겠다는데, 이혼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조건은 태어나서 어떤 물건이 죽을 때까지 조건. 그러면 이제 취득할 때 조건을 하나 해놨어요. 취득세는 아다시피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세금은 우리 강남구청의 박연희 씨랄지 서초에 우리 조연희 씨가 관할한 거니까 신고 납부만 하니까 지방세랄지 이런 것은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죠? 3억 이하에 샀느냐, 3억에서 6억에 샀느냐, 9억 이상이냐 그러면 조건이니까 이때는 3.5%네, 1.1%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신고하고 납부만 하는 거니까 큰 조건이 없어요. 그죠? 근데 국세는 조건이 까다로워, 이놈이. 아주 국가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종부세 같은 데서 당신 나이가 만 70세냐, 65세냐, 그럼 10% 하기는 해줬고, 나이 이렇게 해서 그런 조건은 하드웨어적으로 딱딱 조건표가 나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일반 복도방에서 물어보면, 김 사장, 이거 뭐 취득세 얼마야? 종부세 얼마야? 그러면 똑똑한 공인중개사는 그냥 말해줘. 이거 표만 보면 돼요. 인터넷 찾아보면 돼요. 그러나 국세에서 말하는 조건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조건별로, 케이스별로, 물건별로 다 다양성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굵직굵직하게 한 것 중에 취득세는 예컨대 뭐 취득일로부터 그 30일 이내에 내라, 뭐 60일 이내에 신고해라, 뭐 이런 건 조건도 아니야.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기세, 수도세, 그건 세금이 아니죠. 요금이죠. 그것도 안 내면 뭐 가산세 물으듯이 뭐 안 그러면 가산세 물릴까요? 뭐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런 건 잊어버리잔 말이야. 그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거는 뭐 자동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고지서가 나오면 성실하게 내면 돼요. 내라는 대로. 근데 취득할 때는 취득세부터는 조건을 한 가지만 한다면 당신이 집을 기존에 있는 집이 안 팔려서 새로운 1회 신도시 분양권을 하나 더 새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것이 안 팔리면 과거 2년인데 지금은 거주할 필요가 없이 3년까지만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9억 이하는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이것도 조건이죠. 자, 그죠? 두 주택이 안 팔려가지고 기존 주택을 나중에 산 것보다 3년 전에만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가지고 세금을 안 물릴게. 이런 것도 좋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놨느냐. 이 주택을 산 다음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주택을 사야지 봐주는 것이지 오늘 집을 하나 샀어요. 반포 아파트. 아이고 우리 반포가 지금 6km를 그냥 전부 다 지하하고 여기가 서초동이 최고로 된다니까 와 집을 하나 사야지. 하나 샀어. 그 덜렁 6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사면 이건 안 봐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존 주택을 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대체 주택을 사야지 이런 걸 봐주는데 지방세에서 말하는 조건이야 이런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집을 하나 사고 3년 안이니까 덜컹 팔았어요. 이미 팔아버린 것은 기계에 입력이 돼버리니까요.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 가도 못 봐줘. 순실이 가도 못 봐준다고요. 이건 기계가 봐주는 게 어딨어. 앞으로 대통령은 알파고의 기계를 뽑아야지 인간이라는 녀석들은 전부 다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검사가 뭐가 전부 다 세무공무원이고. 이제 기계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가 세금을 TIS에서 걷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 없어요. 이제 세무공무원들은 이렇게 옛날에 여기 세무공무원도 계시지만 옛날엔 시절이 좋았지. 가장에서 도장만 찍으면 막 집에 보따리채 그냥 현금을 들고 왔으니까. 지금은 기계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취득할 때 이런 조건을 갖추십시오. 그래. 이건 지방세니까 넘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로 넘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주택이든 상가든 빌딩이든 임대소득세에 관한 거야. 임대소득세에 관한 것이 조건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다가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죠.
일본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차지차가법에 보면 임대주택 사업자 그래요. 우리 일본 걸 뱉겠다 그랬죠, 많이.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야. 일본 거를 뱉었으니까. 베트남의 법은 우리 주택법을 또 뱉었죠. 핑크북, 레드북 해서 다 이제 그런데 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당신이 집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요 집이 반포꽃을 사가지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이 없는데 2주택, 3주택이 있다 보니까 이건 다주택자여서 세금을 내십시오. 1세대 1주택은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80%는 해주는데 예를 든다면 음마아파트를 5억에 사가지고 15억에 팔았으면 10억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1세대 1주택이야. 그러면 9억 이상만 세금을 내거든요. 그럼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80%나 하니까 10억이나 남았지만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60만 원만 받아가 세금을. 그런데 이게 1세대 2주택, 3주택으로 보면 4억 6천만 원 나와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당신이 1세대 1주택으로 만들어 놓으면 10억이나 남았지만 1,460만 원만 받아가겠는데 조건을 안 지키면 4억도 넘게 할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것이 주택임대사업자로 오늘 복덕방에서 내일 아침에 계약합시다. 그러면 오늘 12시까지 세무서에 등록하고 구청에 신고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나머지 것을 시집을 주택임대사업자 집안으로 보내놓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알아듣죠? 주택임대사업자는 그때 써먹는 거예요. 여러 주택이 있을 때 내 것이 기존 주택 앤드 거주주택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2주택에 걸려가지고 이걸 주택임대사업자로 바로 그냥 그날 신고해가지고 신고필증만 갖다가 붙여서 주면 세금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특례. 예컨대 박근혜가 전부 다 해가지고 엊그제까지 14번의 부동산 정책을 폈는데 엊그저께 11월 3일 날까지 14번째 했는데 4월 1일 날 2013년 4월 1일 이날이 무슨 날이냐? 2014년 4월 1일이 최순실이가 가장 수투렁할 때야. 파워풀하게. 걔는 모든 거 안 됐다. 2014년까지 전행을 저질렀어. 뭐든. 이때 4월 1일 날 뭘 발표했느냐? 올 4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한해서는 미분양이라 해서 계약분에 한해서는 5년간 세금을 안 받을게. 고날짜 안에 계약을 하세요.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것인가. 근데 임대소득세는 아다시피 여기에 물론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오신 분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167만 원이면 연 2천만 원 정도. 매달 167만 원이 상가 아니에요. 빌딩 아니에요. 토지 임대료 아니에요. 주택 부분에 대해서 앤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쓴 거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2천만 원에 한해서 세금을 안 받을게요. 이게 2014년 가세분, 15년 가세분, 올해 16년,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세분인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앞으로 2년간 더 유리해. 내년부터는 뭘 하려고 그랬어요? 분리과세 하려고 그랬어요. 14%로. 분리를 해서 과세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임대소득세를 안 받고 앤드 전세난이 이러니까 있는 자들이 지갑을 열어서 집을 좀 많이 내서 우리 국가에서만 공공으로 임대주택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유럽처럼 14% 이상의 임대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자들이 도와주십시오. 그게 나온 게 장기로 준공공임대라. 그러니까 준공공임대 5년짜리를 단기 임대를 했는데 5년 이상 그 다음에 10년 이상. 행정벌을 받기 않아서는 올해분부터는 4년, 8년으로 줄었는데 여기서 아주 잘 알으셔야 돼요. 이렇게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 10년, 5년을 채워야 됩니다. 자,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누가 산다 그래, 복덕방에서.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감면받았잖아요. 근데 5년을 어떻게 기다려? 화가 나 죽겠는데. 과거에는 2천만 원 이상 이하 5년, 2년 이하의 벌이었는데 행정벌은 없어졌어요. 올해부터는 뭐냐? 5년을 못 채우잖아. 이렇게 해놓고 지가 취득세니 양도세 다 혜택을 받잖아. 지금은 한 유니트당, 한 채당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이렇게 못 지켰어. 5년간은 못 지키고 4년 8개월 만에 팔아먹었어. 당연히 내가 세금 혜택 받은 거 다 오바이트 하고
한 채당 1,000만 원씩의 벌금을 물은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약해졌지만. 그러니까 조건을 안 지키면 1,000만 원 페널티를 가할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봐줄 때는 화끈하게 봐주는데 안 봐주면 또 화끈하게 세금을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이렇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10년 이상 또 우리가 말하는 5년 이상, 정확히 6년입니다. 5년이면 6년째부터 되니까 6년 이상을 당신이 꾸준히 월세를 주든 전세를 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 놓으신 분한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이게 좋잖아. 자, 임대소득도 안 내고 꼭 먹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오를 거 아닙니까? 뭐 오피스텔을 사놨던 조그만 스몰 6억 이하짜리 여기 뭡니까? 아파트를 사놨든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놨든 뭘 사놨으면 올랐으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장기로 임대의 조건을 저하고 국가하고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키면 다음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안 내게 해줄게. 75%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해줄게.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올해부터 돌아가는 제도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관한 주된 안건. 그럼 이때도 해놨어요. 이것도 살려면 내년 2017년 12월 31일까지 좀 사줄래? 그래야지 우리가 전세 물건도 많이 확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그 날짜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억 이하랄지 지방은 3억 이하랄지 85제곱미터 이하랄지 이런 조건들. 너무 디테일한 것은 배우지 말고 머리가 복잡해요. 나야 460개를 숫자를 다 알아야 되지만 생방송을 하니까 여러분은 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만 있거나 하고 오늘 가자고요. 그래서 이 임대소득세에 관한 것은 그렇게 조건을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택에 대한 조건이에요. 주택에 대한 조건은 제일 중요한 것이 1번이 세대를 분리시켜라 이거야. 지금 11월 13일부터는 세대원 아들, 딸 밑에 같은 주민등록증 있는 애들 12개월만 지나면 주택법상 1순위가 돼가지고 청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못한다 그러잖아요. 1세대 2주택자 영원히 못해 5년 이내에 재당첨 금지 그 다음에 세대주만 1순위 인정할 것 2주택 안 되고 이렇게 조건을 해놨잖아요. 그건 주택법이야. 주택법. 세법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청약할 사람은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또 다른 강의가 있어요. 그런 수업만 또 한 4시간 돼요. 4시간. 이 재특교 수업이요. 제가 100시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100시간을 들어도 몰라. 애들 장기 미집행 시설에 관한 거, 청약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특공, 특별 분양에 관한 거, 또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 분양 이런 제도 수도 없어요. 이 세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법보다 돈을 하기 위한 것은 세법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법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받는 민사특별법 알아야 되죠. 해도 공부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 재특교 강의를 들어야겠죠. 다른 시간에 와서. 또 세금은 세금 들어야 돼. 오늘 세금 시간이니까. 그래서 주택은 대한민국엔 투표권이 만 19세와 만 30세로 해놨어요. 19세가 되면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청약 예금 적금은 종합통장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들을 수 있지만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19세가 넘어라. 그 다음에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만 30세가 넘으면 주소가 다른 데로 돼 있으면 세대를 인정해 줄게. 요거 가장 중요해요. 제발 좀 이것 좀 하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국세청에서 제일 조건이 많은 게 주택으로 주자가 들어가 오주요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단 세금을 100%짜리를 안 받는 비과세가 있고 100% 안 받는 비과세가 있고 감면해 주는 게 있고 70에서 50%까지 감면해 주는 거 있고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자, 주택. 자, 이건 그냥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만 생각합니다. 무자식 상팔자. 주택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면 세금 낼 필요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어. 뭐 종부세를 내, 자산세를 내, 주민세만 내면 돼. 주민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도민증을 가진 자는 무조건 내야 돼. 그거 안 내면 안 되지. 돈 4,000원, 6,000원 내는 거. 나머지는 낼 게 없어. 그러니까 무자식, 무주택이 제일 좋아. 근데 세상에 재테크를 하려면 그렇게 되나? 내가 주택연금도 받아야 되고. 이제는 문제가 생겨요. 한 주택만 가지면
그러면 한 주택만 가지면 됐지. 여기서 또 조건을 달았죠. 아까 실거래가가 9억 이하일 거, 거기서 또 2년 이상은 보유할 거, 이런 조건을 가려놨단 말이야. 그러면 너가 9억, 이제 오늘 내가 반포 아파트 하나를 사가지고 8억 9천에 팔았으면 9억 이하니까 세금은 안 받아. 근데 거기 또 2년을 24세월을 안 채웠으니까 또 세금을 가져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택에 관한 세금이 가장 까다롭고 조건이 많아요. 그 1세대, 그런데 1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부터는 아다비 세금이 틀려져요. 자, 지금 대한민국 법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요때는 실거래 가격이 아니고 아직 안 팔아먹었으니까 내 다세대 주택이랄지 이런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한 세대가 정확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원서자가 고소자로 하면 대한민국 183일 이상한 산 자가 공시가격으로 국세청에서 매겨놓은 공시가격으로 9억 이하인 상태에서 9억 1원이면 안 돼요. 월세를 2억을 받든 20억을 받든 200을 받든 한 달에 450만 원대 세금이 없어요. 가세권 없죠? 여건 알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이 뭐예요? 이 반포에 여기 다세대 주택은 한 주택으로 보죠. 원주택. 다세대는 단독주택 개념이에요. 여기서 세가 1,000만 원씩이 나오면 아까 167만 원까지만 봐줬는데 이 사람은 또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법을 잘 알아야 아까 이 167만 원하고 또 틀리죠. 이랬을 때 1세대 1주택에서 월세 받는 것은 과세를 안 하겠습니다. 앤드 두 채만 돼도 세금을 이제 내야 돼요. 그죠? 이제 세 채야, 세 채. 3주택부터는 뭐냐면 간주 임대라는 게 봤어요. 당신이 전세 하나 주고 월세 두 채 받으면 전세 준 것도 정기 예금 금리로 따져서 간주해서 세금을 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주택 상태에서 전세만 빵빵하게 20억을 줬어. 요새 우리 반포가 10억씩이라 그래. 두 주택에서 전세 20억, 전세만 월세 하나도 안 받아야 돼요? 20억을 줬어. 20억을 은행에 넣어놨다고 해. 예를 200만 원씩 나왔어. 그러면 167만 원이 돼도 요번 세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2주택에 대해서 전세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없어요. 근데 이제 3주택이 되면, 한 채가 되면 전세 아까 10억씩 받은 것을 전부 합해. 60%를 곱해. 거기에 대해서 간주 임대를 따져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게 현재 법이에요, 이게 법. 그러니까 조건이 얼마나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1세대 2주택, 3주택, 4주택. 억울하면 아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묶어라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만 돼? 살다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집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는 집이 나한테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집이 하나 생겼으면 큰오빠가 아직은 상속세를 내고 큰오빠가 25%, 뭐 작은 언니가 25%, 내가 이렇게 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지분이 발생되는 것은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켜요. 가장 연장자랄지 지분이 많은 별로 해서 그 다음에 교통정리를 얼마든지 3개월 이내에 해버리면 1세대 2주택 3주택이 안 걸려. 근데 어떤 것은 조건이 있느냐? 내가 여기 반포 고등학교 여고생들이나 남생들을 가지고 우리 집 여기 고속도로 이렇게 되면 우리 1억씩만 모아가지고 집을 사놨다. 제3자와 공유를 해놓은 것은 0.5평이든 단 500만 원을 투자했든 이것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제3자가 공유해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국세청의 조건은 무조건 1세대로 보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모님이 그걸 깜빡 잊어버린 거야. 그 집을 반포 걸 덜컹 팔았네? 세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엊그저께 얘기해요. 근데 이게 전산에 딱 튼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반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게 5천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당신 지분이 4평이 있구만. 그럼 2주택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분은. 세금이 4억 6천 빼다 박도 못해. 제3자와 공유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이 아니니까. 저는 방송할 때 말을 줬는데, 이 똥찌갱이 요만한 것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제3자 공유주택이에요. 여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상속으로 인한 건 봐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제3자와 공투라 그래서 공투. 리타이어 하셔가지고 어디 가서 공투 하시는 분은 이거 쟁투 되니까 우리 20명 모아가지고 공투. 공투 때문에 1세대 2주택 걸리는 사람이 많아요. 다음
상속으로 받았으면 국세청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상속으로 받았을 때 존말할 때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파세요. 존말할 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을 확 매기겠습니다. 이러는데 이걸 또 금방 사망신고서 아버지 잉크돈 말리기 전에 홀딱 팔아먹는다고. 그러면 자기 기존 주택에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또 60세가 넘어서 부양을 한다든가 신랑 각시가 결혼 전에 집 한 채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집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랑 각시가 여기서 다 집 한 채 가지고 왔을 때, 이럴 때는 5년 이내에 아무거나 파세요. 이건 아무거나 파세요. 단 조건은 다 2년씩 보유하고 있다면은 세금을 5년 전에 먼저 파는 건 세금 안. 그리고 먼저 팔고 또 나중에 이거 팔아도 상관없다면 이 주택을 안 보겠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혼할 때 요새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에요. 이혼을 항원 이혼도 하고 조심해야 돼요. 남자분들은 이혼당해요. 이혼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혼 사유가 재산권 분할로 해놔야 돼요. 이혼 사유가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근데 이자료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자료로 해놓으면 요 이자료를 받는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고 팔아야 돼요. 근데 이걸 이혼을 딱 하고 나서 이자료를 네 가져라. 그동안에 속썩이고 내가 맨날 기원에 가서 바둑만 두고 술만 먹어서 미안하다. 근데 이자료를 가르고 이 부인이 덜그덕 올려졌다. 그리고 이혼 신고서에 가장법원에 인급 뜨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복덕방에 간다고요. 금매로 좀 팔아줘 김씨. 그러면 이분은 그날 산 걸로 돼가지고 장기부의 특별 공개에서부터 2년 보유가 안 돼가지고 세금이 왕창 나와버려. 근데 이걸 이자료 청구를 해놓으면 10년간 80% 장기 보유. 왜? 둘이 살다가 헤어졌는데 나도 니하고 같이 살다가 그 기여했지 않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 기여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완에 이따 할 건데 이런 기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빠하고 4명인데 오빠 니네들이 뭘 했는데 맨날 아버지 사업 자금만 하고 그런데 딸인 내가 아버지를 중풍 걸린 아버지를 15년을 내가 똥오줌 다 받아놨으니까 유류분에 대해서 나한테 더 많이 주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이게 기여분 청구예요. 기여분. 그런데 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기여한 것만 인정될 때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20% 정도 더 줘요. 최근 판례가. 그럼 무슨 소리냐? 결국은 피해 법적. 그러면 수도 없이 내가 잘했다 그러고 기여했다 그러고 병원 2번만 모시고 가서도 우리 아버지한테 잘했으니까 나한테 기여분 달라 그럴까요? 법은 잣대나. 그런데 특별한 기여란 건 뭐냐? 이런 것이 최근 판례는 이래요. 시골에 여러 사람 있는데 막내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 모시고 국인이나 사가지고 산도 개간하고 비닐하우스도 해가지고 자산 가치를 높였어. 또 아버지가 무슨 창업을 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안 했는데 창업을 한 것이 잘 됐네. 상장을 했는데 몇백억이 됐네. 이렇게 특별하게 기여한 것은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내가 부모한테 무조건 잘했다고 해가지고 기여분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쌩 고생만 하고 돈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떼란 말이에요. 지금 손떼. 그걸 기대하지 말고. 이런 건 됩니다. 올리 내가 아까 북한에서 넘어가 내가 혼자야.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되냐. 이게 기속이 국가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 재산이. 사회에 기부할 때도 5%의 그 우리 지분이 넘으면 중요로 보도. 이런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때는 이 가사 도우미가 나 10년간 한 줄 게 없어. 좀비속이 없어. 근데 그럴 때는 또 특별히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은 조건이, 국세의 조건은 무조건 내가 내 마음이지. 내가 열심히 20년 부모 공정했으니까 국가에서 나한테 더 주겠지. 이건 망상에 빼라 이 말이에요. 법은 얼마나 냉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이 주택에 대한 거 더 많습니다. 자, 네가 해외로 갈 때 분명히 여기서 1년을 그 집에서 살고 가야지 너 봐줄 거야. 해외로 많이 가잖아요. 두 번째, 요새는 유학생들이 많고 해외에서 있을 때 죽을 때는 한국에서 죽어야 돼. 무슨 말이냐? 이 조세 협약이 양도세, 임대소득세를 홍콩에 집이 하나 있다, 중국에 집이 있다. 요새 뭐 베트남에 집 많이 사죠. 여기서 22%를 내고 오면 우리 38% 구간이면 여기서 22%나 냈냐? 이거 빼줘. 필요경비를 빼준단 말이에요. 조세 협정이 돼 있어요.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이런 건 돼 있는데 상속세, 증여세 부분은 특히 상속세는 협약이 없어.
미국 같은 데는 상속세 없는 데도 있어요. 뉴질랜드나 이런 데 없고. 근데 그 협약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빨리 내가 5시간에 죽겠다고 비행기를, 특별 비행기를 띄워서 한국에 내려서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지 공제를 받는다 이 말이야. 공제를 받는 게. 이제 그래서 그 돌아가실 때는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죽어라. 예를 들어서 이것도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 무슨 뭐 조건이든 조건이 까다롭다 이 말이에요. 까다롭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이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세금을 거의 100% 안 받는데 아까 보세요. 9억 이하이고 1세대 1세금 세금 하나도 안 받고 신고도 하지 마 이랬는데 그 조건을 어기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더 하면 시골에 지금 부모님들이 노후셔가지고 또 멀티해비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시골에 가서 다음에 살아야지. 시골집을 지금 하나 사놔야지. 내가 은퇴하면 딱 70대, 75세에 가서 양평에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고향주택, 시골주택, 기농주택, 기농, 기여, 기촌, 기산 이런 거에 대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해서 1세대 2주택으로 보면 누가 시골에 집 하나 사놓고 저 쓸어가지고 가는 집을 누가 그걸 이어받겠어. 막내 니나 가져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나 조건을 갖춘 고향주택, 시골주택, 기농주택 이런 것은 3억 이하랄지 몇 채가 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하나 반 뽑고 있는데 아버님이 제사나 모두 보니까 큰 며느리 네가 가져라. 이거 다음에 와서 우애도 좋고. 근데 큰 며느리가 이런 걸 안 들었다. 동서 니나 가져라. 그거 하나 있어가지고 나 2주택 된다. 2주택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다 취지가. 우리가 특히 한옥 같은 거 그래요. 문화재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조건이 다 있다는 게 주택은 빠져나갈 구멍이 되게 많아. 또 하나만 더 한다면 여러분들이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게 경영주택. 점포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가 부분이 많으냐, 그 다음에 주택 부분이 많으냐, 여기까지는 잘 알아.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세금을 주택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안 내려면 어떤 것을 해내라 이래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기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이런 부분만 알고 있다고. 그게 아니어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단독을 어떤 사람이 여기 논현동에서 발생했어요. 단독을 임대를 줬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다가 상업용 전기를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했어요. 음식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 후에 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받았으니까 세금이 없겠군 하고 띵 팔았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주택은 실질과세 원칙에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가로 썼잖아요. 상가로.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뭘 또 돌려놔야 되냐면 전기를 일반 가정으로 해놓고 폐업을 해놓고 여러 가지를 증거를 남겨놨는데 냅둬 버렸다. 최근에 내가 컨설팅을 해보면은 이 세무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해놓지 왜 그러냐. 아니 저 사람이 이사가고 음식점을 안 한 지가 8년 됐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항상 가볍게 내 주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많지만은 또 이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분양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든다면 이러겠습니다. 요새 제일 당첨되면 로또 된다는 분양권도 특별 분양권은요. 이렇게 분양권이 하나 사놓으면은 그건 주택으로 봐요. 1주택으로. 이런 걸 할지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너무 많은데 오늘의 잠깐 이제 요것만 하고 그러면 이제 상속세 오늘의 주제가 상속세하고 증여세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건이에요. 근데 상속세하고 증여세에 대한 것을 조건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이게 맨날 이런 수업을 하면은요 질문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 분만 좀 어려운 질문, 뭐 취득세가 얼마 나와요, 뭐 양도세가 얼마나 이건 암상이니까 그런 건 질문도 안 받아요. 좀 이렇게 어디 가서 세무사에서도 뭐 알아봐도 좀 모르겠다 그러고 막 어려운 거 있잖아요. 나는 실무만 하는 사람이에요. 실무만. 그러니까 그 질문 3개만 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에서 컨디션 조건만 몇 가지 하고 질문 3개 받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이랄지 이런 수업이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 주택법에 대해서 좀 해주라.
아니면 토지 강의만 해도 6시간 강의예요. 내가 농사를 8년 작용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농지를 팔았을 때 세금을 안 낼까? 한 푼도 안 낼까? 제일 요새 그런 질문도 많아요. 왜 시골에서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이 노후에서 이렇게 농토 같은 것을 많이 이제 이렇게 팔려고도 하고 이럴 때 과연 재택, 그 다음에 작용, 이런 것을, 제촌작용이죠. 제촌작용의 조건이 어떤 거야 되냐에서부터 상갑할 때 어떤 거, 또 빌딩은 원가를 얻기 때문에 빌딩 하나 파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빌딩 매매에 비해서 적게 드는가. 그 다음에 특히 부동산을 1년에 2회 이상 매매를 1회 이상 취득, 2회 이상 매매한 건 부동산 매매업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몇 번, 세네 번 팔았는데 좀 껄쩍지근하다. 이런 세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세금은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 케이스별로는. 5천만 국민이 5천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케이스별로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면적 틀리고, 취득시기 틀리고, 양도금액 틀리고, 조건 틀리고, 보유기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요새 제가 컨설팅에서 좀 비싼데 비업무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전환시키는 방법. 탈세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놓으면 비업무용으로 안 보겠다. 내년부터는 비업무용 토지에 가는 거 30% 이상의 토지는 내년부터 팔아야 돼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달에 팔더라도 잔금은 내년 1월 이후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년 가서분부터는 잔금의 특별공제를 비업무용 토지도 농지, 주소, 임야 같은 거 안 옮겨놓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임야가 세금이 제일 많이 나와. 그러면 이걸 가소화나 처리해야 돼야 돼. 그러면 임야는 처리를 안 해줘요. 농지로 안 봐줘. 그럼 이걸 농지화를 어떻게 하는 것만 하면 네 농지로 봐줄게. 임야가 특히 많이 그래. 임야가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농지화 해놔야 돼. 농지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 진행을 제가 세법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세법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섹터별로 들어야 될 얘기가 많아요. 자, 증여 상속은 증여죠, 증여. 상속 이런데 앞에는 두 자를 쓴다 그랬죠. 사전에 증여하는 거하고 무상이란 말을 씁니다. 유상계약, 유상이란 것은 계약서 받고 복도방에서 계약금도 받고 돈도 받고 이런 것을 우리가 유상계약. 이건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랬을 때 몇 가지를 조건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1번 부당행위로 이 부당행위의 약자는 최순실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부당행위를 했어. 계산을 부인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계산을 할 때 부인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대통령 우리가 인정합니까? 좀비속 간에 거래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증여해 줄 때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에이, 부자지간에 매매로 처리해버리자. 과거에 2007년 이전에는 부당거래 행위에는 법인세에만 적용했는데요. 이제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 적용하고 요새 추세는 이걸 개인간해를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부당행위. 그 다음에 좀비속 간의 거래. 이걸 특수관계인 거래요. 제가 아까도 말했던 강남 상구의 10건 중에 한 건이 증여계약서에 의한 증여도 있지만 또 10건 중에 2건 정도나가 계산을 해배해가지고 좀비속 간에 매매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 없어 내가 아들이. 근데 네 돈 빌려줄게. 그래서 좀비속 간의 금전계래.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관계예요. 자, 이런 걸 안 해놓으면 무조건 내가 증여로 때려버릴 거야 이거예요. 증여세가 한두 푼이에요. 어떤 조건을 갖춰라. 뭐 3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 나 사업을 한다든가 내가 아버지 그 전세를 얻어서 집을 하나 사야 되겠는데 잘못하면 증여세 되니까 법에서 세무서에서 해라는 대로 해놓고 나 돈 좀 꿔줘.
자, 이때요.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1년에 1,000만 원까지 이자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적 안 합니다. 여기 중요해요. 그게 2억 1,700이에요. 2억 1,700 그냥 꽂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무상은 2억이라고 그래요. 자, 아들한테 2억을 꽂아도 상관없어요. 실물을 잘 알아야 돼. 실물을. 그런데 2억 가지고 집 못 사잖아요. 4억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2억은 작년에까지는 8.5% 이상으로 불려줘야 돼. 근데 금리가 내렸잖아요. 올 3월부터는 4.6% 이상을 매달 아버지한테 돈 빌린 금액을 주고 공정을 하고 공증을 해놓으면 좋은데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서 돈만 매달 입금되는 걸로 해서 4.6%. 작년까지는 8.5였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아버지한테 돈 준 것을 빌렸다 이 말이야. 빌렸다. 금전 소비대차를 쓰고 옛날에 이명박의 아들이 자기 작은아버지한테 돈 9억인가 빌려가지고 저기 뭐 내곡동 사저를 샀나 할 때 그 사건이요. 근데 그때는 사건이 터지고 금전 소비대차를 만드니까 법원에서 인정 안 해줬잖아요. 미리 아버지 돈 건너가는 날 4억을 자식한테 꽂아주는 날 이런 계약서를 하나 작성해놓고 내가 이 계약서 작성해 준다는 말도 내가 120만 원씩 받아요. 이런 걸 꽤 많이 작성해달라고 그러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비싸게 보이려고 내가 120만 원 받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겁나가지고 못해. 내가 이거 딱 악구를 맞춰놔야 되거든.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걸 이제 세무서에다 갖다 들어대야 되거든요. 나 이렇게 꼬서 이렇게 한다. 그래야지 증여를 안 볼 거 아닙니까? 통장이 입금돼야 되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특수관계는 매매는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반포 아파트가 지금 10억인데 25평이 니하고 너하고 짜고 4억으로 해놔버리자. 이 금액을 국세청에서 인정할 것 같아요? 특수관계인애들. 그래서 정해놓은 게 3억과 30%라는 말이 있어요. 3억이 넘거나 30% 이렇게. 이 금액에서 벗어나면은 증여를 볼 거야. 이런 개념이란 뭐. 그러면 이걸 매매를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잘 해놔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금도 계약금도 딱 중도금도 딱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계약서를 들어대면 오케이. 컴플레인 안 해요. 이런 걸 안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부당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수없이 발생해요. 친인척 간에. 그래서 우선 증여를 할 때는 이렇게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할 때 조심해라. 여기서 하나 더 붙인다면 아까 말한 부부간의 증여가 제일 많아요. 부부간의 증여. 제발 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아까 그랬죠. 내가 70일 때 건강할 때 부동산을 증여하자. 그러면 세금이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손이 득을 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증여를 좀 6억 해놔라 그래도 쉬운 말로 10억 해도 상관없어요. 왜? 증여세를 좀 가볍게 물자 이 말이에요. 물자. 그런데 꼭 어떤 사람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6억만 줘야 되는 줄 알아. 20억을 줘도 세금을 좀 내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거 공제를 받으니까. 그러면 어떤 어르신네는 넘겨주면 옆에 내가 아침에 밥상이 틀려주고 고집이 센데 내가 왜 그래?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옆에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 그 사람 말을 그대로 그분 말을 그대로 한 거야. 아이고 어르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부간의 증여라는 개념은 6억 이상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좀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게 그래서 70세에서 건강할 때, 건강이란 건 뭐예요? 롯데 사장님, 회장님 돈 많으면 뭐예요? 후견인을 뭐 딸인가 누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이래. 2012년에 들어온 미국식 유언 대용 신탁이에요. 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다 보면 교통상황을 이럴 텐가 후견인을 먼저 지정해. 근데 유럽이나 독일은 친인척을 후견인을 안 지정해. 그럼 싸움 나니까. 그래서 전문 기관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제 700명의 후견인 제도가 있어. 일본이 20만 명, 독일이 제일 좋죠. 한 120만 명, 미국도. 이렇게 해서 미국식 신탁법. 지금 뭐 이렇게 하나는 이런 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후견인이랄지 신탁을 해놓는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 엊그저께 의정부 지법하고 바른법인에서 싸운 이유가 자,
삼성이든 하나금융에 가가지고 신탁을 해요. 내가 아무래도 120살까지 살 수는 있는데 내가 혹시나 죽을지 모르니까 막 죽으면 우리 작은 아들이 사업하는 기질이 있으니까 저놈의 새끼가 53세가 되기 전에는 1원도 주지 말 것. 우리 큰아들 놈은 손 뭐 바람을 피우니까 저 새끼는 72세일 때 내 재산을 주고 이렇게 해서 컨디션을 제공해 놓고 돌아가시면 이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그 저기 저 껌둥이 가수 거기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건을 하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마음에가 안 들어요. 그러면 상속을 신탁을 해지를 하려 그러니까 신한금융에서 뭐라고 컴플레인을 벌였냐면 이미 신탁한 거니까 상속받을 아들놈이 5놈을 인감을 떼오래요.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있어. 내가 할 때는 했는데 인감 떼어주겠어. 걔들이 아버지가 한 번 준 건데 뭘 줘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법에서 바른법원이 이걸 맡아서 의정부 저 부분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했냐. 줄 때도 내 마음대로 줬는데 취소할 때도 내 마음대로 못해서 취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증여는 조건이 있어요. 네가 줘가지고 3개월 안에 무조건 다시 돌려줘. 그럴 때는 증여세가 안 발생해요. 단 조건이 있어. 고지서가 발부돼 버리면 안 돼. 증여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90일 이내에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증여세를 물어 증여세를. 이게 3개월 이내에 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6개월이 지나버리면 이제 문제예요. 증여세도 주지만 요 받은 사람이 요로 또 다시 해줘 리턴해야 될 거 아니야. 2번 나와 2번. 자 정리합니다. 줬다가 미우면 깐을 보는 거예요. 요놈의 새끼가 이제 줘가지고 자라나가지고 또 이게 구정 때 또 안 오는 거야. 자기 또 여행 갔어. 제 예편 나고. 너 아웃! 그리고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3개월에서 6개월 갈 때는 할 수 없어. 증여세 이제 넘게 90일 넘으면.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도 할 수 있는데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2번 발생한다 이 말이야. 2번.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조건을 이렇게 줬다가 뺐을 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 유행하시니까 요새 어르신들 트렌드 아니냐면요. 빚만 2천만 원 남겨주자는 사람 주의예요. 너희들 키울 때 내가 다 오링 당하고 주택연금도 어떤 분들은 겁이 나서 그러는데 나도 신문에 봤는데 주택연금을 미리 들어서 다 자기가 뽑아 먹는다면 아버지 재산이 없잖아. 그 이놈의 새끼들이 뭐 아버지 주택연금을 취소해서 이따위 짓을 한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바꿔보는 거요. 줄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어. 줬다가도 싸가지가 없으면 요 조건을 딱 달고 이제 이런 것이 상속세 증여세의 이제 조건이에요. 이제 상속세를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너무 억울해. 이제 죽어버렸는데도 나한테 못 놈의 세무서서 고지서가 어디로 날아와? 간 속으로 날아와. 간 속으로. 자 이제 상속 갑니다. 못 놈의 세상이 아니 죽었는데 관을 열고 고지서가 오냐고. 국세청 그다음에 임한수 당신은 기한은 돌아가실 때 이런 것을 안 해놨기 때문에 천당으로 고지서가 감. 요새는 핸드폰이 천당에 연결되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서 다 되는 거예요. 가산세까지 붙어요. 자, 망자가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사망일로부터 이제 6개월이죠. 그 말일에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래서 이제 6개월 이래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자, 신고는 받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망자가 이 재산이 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성실히 신고했나를 조사를 원래는 1년 12개월로 돼 있어요. 12개월 내에 일반 재산은 끝내줘요. 근데 이 재산이 30억이 넘으신 분, 여기 다 30억이 넘으신 분은 아까 다 조사를 4, 5년간 해요. 1차 내고 안 끝난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끝나지 않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단 상속인은 피상속인은 저 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피상속인은 의미가 없지만 자 상속인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모든 유산에 대해서 세금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내야 되고 연부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자 이랬을 때 상속을 포기한다든가 어떻게 없어. 아버지가 가진 게 빚밖에 없어. 아버지 재산이 20억인데 아니 계산해보니까 빚이 23억 같아. 상속 포기해야죠. 가정법원에 가서 그냥 써서 우리 아버지 상속 포기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어디다 엔젤 주식을 사놓은 것 같은데 이게 또 이게 커지면 그래서 빚만 한정해서 인정하고 그래서 한정 승인 그죠? 빚만 인정하고 나머지 남으면 내가 갖고 모자르면 나 배보야 이게 한정 승인을 하죠. 이것은 상속 포기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되고 한정 승인은 안날로부터야.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해도 돼야 1년 이내든 3년 전에 한정 승인을 하는데 이건 가정법원에서 하죠. 근데 요새 우리 아버님이 올해 생긴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겁니다. 원스톱 상속 서비스 스타일이 있어요. 이제 작년에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가면 동사무소에 딱 가면 상속인이 장자가 돼도 되고 가족관계 증명 떠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갔습니다. 요새 시청도 아니고 구청까지 동사무소까지 다 넘어가서 그래서 원스톱으로 우리 아버님이 망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도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토지, 금융, 부채, 국세, 지방세 매긴 것까지 엔드 첩이 2명 있는 것까지 나와. 첩이 2명. 조심해요. 이게 혼의 자식이 있네? 이것도 첩이 있네? 여기까지 나온다고요. 그게 원스톱 서비스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동사무소에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16가지 나와요. 제발 여러분들 죄 짓지 말아요. 쫙 나와요. 이분이 심지어 눈사람 간 것까지 나온다? 어떤 사람이 근데 이게 170만 원 때문에 이분은 이게 망신당했어. 그럼 이제 이 아들이 따졌어. 아니 우리 아버지 통장에 전번에 67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이거 보세요. 여기 강남 반포 눈사롱에서 썼구만 160만 원. 그러니까 망자는 돌아가셨지만 그 우세 살 일이라고요. 그것을 원스톱 서비스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작년 재작년은 금강원에 가서 또 물어야 돼. 아버지 통장에 보험이 얼마 남아 있어요? 또 보험을 어떻게 드렸어요? 이렇게 하고 또 토지는 국토부 조상 찾기 이런 것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원스톱으로 월서 동사무소장은 짜르르 해준다. 누가 도움을 줘? TIS가 도움을 주니까 그래요. TIS가 아까 네오 TIS 야가 짜르르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서 아버지 재산과 대변 차변을 DR이죠. CR, DR을 맞춰서 상속을 포기하든지 뭐 하든지 이제 이렇게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조건은 자 1번 시간 다 됐죠? 빨리빨리 끝났네. 끝났네? 아이고.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고 갑니다. 아까 상속세 유예 제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요걸 잘 이해를 자 대한민국 국세청 행정은 살아남는 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각시가 먼저 가든 신랑이 먼저 가든 살아남는 자에게 나머진 유산을 다 쓰고 돌아가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속세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5억을 공제해줘요. 부인만 살아있으면. 그리고 최대한 30억을 공제해준단 말이에요. 30억. 무슨 말이냐? 요 30억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도 좀 주고 나도 주고 그래서 내가 1.5를 받았는데 1.5는 무조건 받는 거죠. 어머니 그건 아시죠? 아들이 5명은 111 5개 주고 나 1.5는 내가 더 받아. 그러니까 여기에 내 재산이 29억이다. 예를 들어서.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재산이 35억이나 되네. 내 거 받을 게 1.5가 그러면 5억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0억까지는 국가에서 당신이 살아남은 동안에 써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뭐 영감 죽었다고 나도 같이 죽어? 그건 아니잖아요. 재밌는 말로.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용해야 된다. 아니 남자도 마찬가지야. 배우자라는 것은 뭐 대부분 내가 말한 것은 부인이 오래 사니까 그렇지. 여기서는 말하는 건 배우자. 이제 여자가 먼저 죽으면 남자가 호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 먼저 죽지 마. 절대. 같이 죽으면 아까 동시 사망. 좋은 말씀하셨어요. 2004년도에 비행기가 탔을 때 저번에 감도 그렇지만 같이 죽었잖아요. 그걸 동시 사망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일이냐? 이거 배우자 공제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건 실합니다. 전번에 저 감에 떨어졌을 때 이 테레비를 판독하니까 부인이 먼저 아웃됐고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었더라. 사망진단서를 0.1초라도 빠르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감 사건이고 전번에 이거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것 때문에 의사가
동시 사망일 경우는 재산이 많은 걸 물어봐서 시간차를 1분이라도 줍니다. 1분이라도 죽으면 그거를 상속해서 이걸 공개해 주는 제도거든요. 이게 이따가 1분이라도 살았으니까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에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또 만약에 이제 동시에 의사가 그런 걸 몰라가지고 찍으면 이걸 컴플레인 하는 제도가 있어요. 따져보자. 우리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똑같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을 사망진단서를 따르게 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지금부터 할 얘기가 많지만 그래서 이 유예 제도를 무조건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뭐 한두 시간이 더 있지만 시간이 다 긴 거로 이게 간단하게 질문 3개만 더 하고 끊겠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월 말로 이제 끝나면 네. 내가 다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적응 평수를 중요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얼마큼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증여가 가능한지. 증여란 것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증여를 하면 아들이 집이 없을 때 이제 엄마가 증여를 하려고 때는 그 사이 시간이 필요하냐. 예. 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증여는요, 얼마를 증여하든 때를 밤이든 낮이든 24시간을 고려해서 증여를 할 수 있고요. 중요할 것은 증여 계약서를 써서 취득세를 내요. 아드님이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요. 취득세 앞으로 취득을 해야 될 게 증여 계약서가 따로 있으니까 증여 계약서를 따로 써서 저 취득세를 내면 이때 중요한 것이 전세를 끼고 증여하느냐, 은행에 노원을 끼고 증여를 하죠. 그러면 어머니한테는 뭐가 발생하냐면 그냥 현금으로 딱 주면 곱하기 증여세 그러니까 많이 남겠죠. 그냥 요새 강남에 다세대도 3억이 돼. 근데 그걸 전세를 끼고 2억을 끼고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은 1억만 세금 내면 4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걸 아들한테 준다고 그냥 생뚱으로 그러지 말라니까 그냥 3억짜리를 딱 증여하면은 3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부담부라 그래가지고 전세나 은행에 논을 걸어가지고 넘겨주죠. 요때 중요한 것은 그 2억을 넘겨주는 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양도소득세. 왜? 나의 이 부채와 나가 전세금은 누가 내야죠? 엄마가 내줘야 될 건데 아들이 이제 자기 집이니까 아들이 내줘야 될 의무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발생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제일 많이 발생해요. 양도소득세가.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증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1세대 2주택은 아까 설명을 했어요. 이 아들이 1세대 1주택을 가져가지고 5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9억 이하고 보면 아무 때나 팔아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많이.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주의하자. 이렇게 끊고. 다음요. 대답이 조금씩 부족해도 할 수 없어요. 나 끊고 이제 뭐 나도 이제 가야 돼요. 금요일이니까 맥주 먹으러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부담부를 해서 양도세를 낸다 했잖아요. 그럼 그 양도세 비율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6억짜리 단독주택이는데 뭐 3억은 부담부는 적고 3억은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내야 할 그 양도세가 더 많은지 아니면 그 이게 3억에 대한 그 증세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합니다. 이건 컨설팅비가 필요해. 자, 어떤 사람이 내가 그런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6억짜리 단독을 주는데, 자, 1번은 좀비 섞는 게 매매로 처리해버려요. 그러면 양도세 발생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발생해요? 매매로 했으니까 아까 자금 출처가 발생하겠죠? 안 그러면 꼭 아까 4.6% 꿔줘서라도 해라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자금 출처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컨디션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여기다 부담부를 걸어요. 6억인데 3억짜리를 해. 그죠? 그러면 요 부담부, 요것은 안 변해요. 6억짜리를 내넘긴 것은. 여기는 뭔만 발생하냐면 증여세가 작느냐, 많느냐만 발생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6억짜리 매매는 그냥 매매가니까 양도세 발생하죠? 6억짜리를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3억을 전세금을 은행융자를 낄거 안 되는 데는 증여세는 당연히 적겠지. 그러나 이렇게 매매하는 거나 내가 증여했을 때 아까 양도세는 똑같이 발생하니까 금액은 똑같아. 지금 금액은 똑같은데 지금 뭘 물어보냐면 3억짜리를 해가지고 계산한 거나 이제 3억이 빠져갔으니까 요만큼 줄었으니까 양도세가 적을까 요 금액은 6억에서는 똑같은데 그걸 양쪽으로 계산해가지고 어떤 게 좋느냐를 묻잖아요.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보유를 얼마나 했느냐, 아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맞춰봐야지. 그건 유료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 사무실에서 해야지. 내가 이 자리에서 안 했는데. 좀 나스트. 그걸 계산해봐야 돼. 사전 증여하는데요. 네. 상담원만 말씀하셨는데 사전 증여를 하는데 애들한테 어떤 비율로 몇 프로 또 이제 집사람 주는 거하고 애들만 주는 거 며느리 주는 거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가? 네. 자, 요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증여는 다다익선이라 그랬어요. 많이 줄수록 좋아. 많이 이제 그러죠? 왜 그래요? 증여를 받은 금액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증여를 다 해줘 버리면 나중에 내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 낼 게 없겠죠. 그래서 상속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이 이렇게만 다 알고 있는데 무조건 증여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증여를 다 해놓으니까 내가 딱 죽으려 그러니까 내 재산이 별로 없어요. 이럴 때 공제받는 금액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공제받는 금액, 여기까지 깊이 안 들어갈게 무조건 사전 증여를 다 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묵견별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며느리, 아들, 자식 뭐 이렇게 하는데 증여는 증여받은 태큰 유산은 취득세 방식이라 했어요. 내가 요만큼 증여받았으면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 뭐 예를 들어서 며느리 1억, 그러면 1억 원 왔지. 2억이면 2억 원 왔지. 5천만 원, 2천만 원. 유산을 취득한, 뭐 현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상으로 취득한 대로만 내니까 많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아들 앞으로 많이 할 것이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쁘면 많이 주세요, 이쁘면. 근데 며느리한테 많이 줄 필요는 없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증여세는 다다익선이다. 많이 받을수록. 그 다음에 계산할 필요도 없다. 뭐냐면 요 부분이 자기가 테이큰,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거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아웃될 때 이 재산이 다 없어도 문제란 말이에요. 다음에 공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다음에 공제. 이걸 왜 그러냐. 이게 이제 10년이 지나면 좀 괜찮은데 10년 안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들 아이고 나스트 하나. 아니. 이제 사무실에서 여기 전화번호를 했다가 우리 저 조기한테 이렇게 해서 555국에 8836 여기로 그래 한 개만 합시다. 그래 한 개. 상속세와 정년세 매길 때 과표 대상 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건 인터넷에 있죠. 자, 그 쉬운 거는 하지 말라니까. 10%, 1억이면 10%, 5억, 10%, 20%, 30%, 40%. 그거 말고 과표 대상 액. 가액. 자, 자, 나 이 질문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질문이 오래돼. 자, 아니, 얼른 해줄게, 얼른. 자, 가표를 어떻게 정하냐. 자, 보면 아파트는 시세가 딱 나왔잖아요. KB 시세. 그 다음에 우리가 국세청에서 하는 거, 그걸로 그냥 빼다 봐도 못해. 비교 사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토지는 옆에고 나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 사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그러면 뭘래? 2인 이상의 감정을 평가해서 그 평가값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해요. 내가 요 유산을 받자마자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중요해요. 상속세, 증여세를 많이 물더라도 이 과표를 높여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팔 때 개입이 적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증여를 받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바로 팔아먹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팔아먹겠다면 상속 재산을 뭉 띄워놔야 된다. 그럼 상속세는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때 계산해가지고 이게 특히 부동산 임야 논전담을 일해놔야 돼요. 이게 시가가 낮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가 살 때는 쌀 2가마니 있는데 지금 이거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으로 제 다른 감정평가사 2명을 해가지고 내 재산을 좀 높이 평가받아서 그걸로 상속세를 내시고 상속세가 다른 걸로 낼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하고 이런 현금하고 틀리니까 현금이 딱딱 정해.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팔게 되잖아요. 요게 취득원가가 1억으로 잡히잖아요. 근데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쌀 2가마니로 해놓으면 보통 왜 우리가 토지가 50%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실거래가에 실질 거래가에 50%밖에 안 잡혀 있어요. 지방 땅이. 근데 이걸 높여놔야 돼요. 높여놔요. 그래야지 내가 다음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자, 이제 내가 팔아먹을 것인가 안 팔아먹을 것인가 또 몇 년 안에 팔 것이라는 걸 생각해서 특히 단독도 실거래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복덕방 거래가 10억이면 기준가격 떼어보면 개별 공시지가 떼어보면은 5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더라도 이걸 높여놔야 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말하는 내 지금
우리 선친한테 받을 토지가 곧 판교나 이런 데로 아파트 단지로 바꿀 것 같아. 이러면 내가 밤에 보상을 이만큼 받잖아요. 이때는 꼭 취득 가격을 높여야 돼요. 이때를 감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중요한데 판교 같은 데도 2조 원이 넘게 나오는데 이걸 안 해놓은 사람이, 내 컨설팅을 받은 사람은 양도세 거의 안 냈어. 근데 이걸 안 해놓으니까 어디로 내? 다음에 자기가 상속세 요만큼 넣은 것이 취득원 거라고요. 보상은 10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2년 안에 도시구역으로 편입될 지역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오늘 자장나 해도 세법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하고요. 요 전화번호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게 나 이제 안 돼. 목요일 날 한도 끝도 없어요. 목요일 날 또 수업이 있으니까 그때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